어차피 신임 사단장은 계집이라. 이런 무거운 가구보다는 사모님 취향의 고상한 물건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거대한 원목 책상이 삐걱이는 소리. 낡은 복도를 찌르는 신경질적인 땀 냄새. 그리고 그 모든 소음 위를 타고 흐르는 단 한 번의 목격으로도 잊히지 않을 음성의 경멸. 소리는 분명 복도 끝 2층 부사단장실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물은 층계를 타고 사령부 본청의 텅 빈 공간을 뚫고 건물 전체를 묵은 때처럼 감싸고 있던 나른한 공기를 산산조각 냈다. 신하준 대위는 운전대에서 내린 순간부터 이미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혹독하고 가장 혹독하게 주목받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신임 비호부대 사단장 윤세아 소장. 2년 만에 귀국. 그러나 그 2년은 시베리아의 혹한과 중동의 모래바람,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폭약 냄새로 지워진 파견 기록이었다. 그곳은 계급이 아닌 오직 실력만이 생존을 결정하는 지옥이었다. 그녀가 어떤 임무를 수행했는지 아는 자는 군 내부에 몇 없었다. 다만 그녀가 공사 출신도 아닌 학군단 출신으로 특전사의 707 특수임무단을 거쳐 대한민국 군 역사상 가장 젊고 가장 무거운 별 2개를 달고 돌아왔다는 사실만이 흉흉한 소문처럼 떠돌았다. 소문은 그녀를 강철 여군, 철의 심장을 가진 사냥개라고 불렀다. 신 대위는 그녀가 대위 시절 707에서 잠깐 모셨던 인연이 있었다. 그때의 윤 대위는 독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시야에 들어오는 윤세아 소장은 독한 것을 넘어 아예 다른 종류의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그의 눈에는 그녀가 걸어다니는 면도날처럼 보였다. 그녀가 탄 표식 없는 검은색 승용차가 경기도 연천의 공기를 가르며 비무장지대 지척에 둔 최전방 사령부의 위병소를 통과할 때까지의 모든 순간이 신 대위에게는 숨막히는 침묵이었다. 그리고 지금 사령부 본청 로비. 어차피 신임 사단장은 계집이라. 이런 무거운 가구보다는 사모님 취향의 고상한 물건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소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들려왔다. 신 대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들이 지금 막 도착한 내일 취임식을 할 신임 사단장을 두고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신성해야 할 사령부 건물 안에서. 그는 옆을 힐끗 살폈다. 단정한 단발머리. 사막의 황사와 지중해의 포연을 겪었을 검은 눈동자. 그녀는 여전히 옅은 화장기 없는 얼굴로 군복이 아닌 간편한 검은색 재킷 차림이었다. 나이는 30 중반. 하지만 어깨에 걸린 보이지 않는 2개의 별은 그 어떤 거대한 무게보다도 묵직했다. 윤세아 소장은 로비 중앙에 걸린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아주 미세한 변화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소장님. 부사단장 강승범 준장님은 아마 3층 사단장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계실 겁니다. 직무 대리 중이시니. 신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윤 소장은 그 말 대신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그 검은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내가 지금 사단장 집무실로 가면 누가 나를 막지. 신 대위는 입을 다물었다. 관례상 직무 대리자가 사단장실을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질문은 관례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한에 대한 물음이었다. 가자. 부사단장실로. 그녀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소리가 들려온 2층 복도였다. 그녀의 구두굽이 아스팔트가 아닌 사령부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유난히 싸늘하게 울려 퍼졌다. 연천의 공기는 서울의 그것과 밀도부터 달랐다. 한낮의 햇살이 여전히 따가웠지만 그 햇살을 뚫고 스며드는 바람에는 금속성의 냉기가 섞여 있었다. 비무장지대를 지척에 둔 최전방의 하늘은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하게 무장되어 있었다.
윤세아 소장은 2년 만에 돌아온 조국의 풍경을 눈에 담는 중이었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곳. 그러나 그녀가 마주한 첫 번째 관문은 이미 썩어 있었다. 차가 위병소 차단기 앞에 멈췄다. 신 대위가 창문을 내리고 신분증을 제시했다. 문제는 거기서부터였다. 위병소 초병은 방탄모 턱끈을 풀고 있었고 총기는 어깨에 건성으로 걸쳐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의 입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껌이었다. 수고하십니다. 신 대위가 애써 침착하게 말했다. 초병은 신 대위의 신분증과 대위 계급장을 힐긋 보더니 피곤하다는 듯 고개를 까딱했다. 들어가십시오. 경례는 없었다. 그저 손가락으로 차단기를 가리키는 신용을 할 뿐이었다. 비호부대 고유의 우렁찬 구호인 충성. 해낼 수 있습니다. 는 어디에도 없었다. 신 대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신임 사단장, 그것도 707 출신 지휘관을 모시고 부대에 들어서는 첫 관문이 이 모양이었다. 차가 차단기를 통과해 서행하는 순간 뒷좌석에서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들렸다. 세워. 네. 예 소장님. 신 대위는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차가 위병소를 막 지난 갓길에 섰다. 윤세아가 말없이 차문을 열고 내렸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위병소 근무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웬 민간인 여자지 하는 노골적인 시선이었다. 윤세아는 초병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하지만 망설임 없는 걸음으로 걸어갔다. 구두굽이 아스팔트를 찍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병. 그녀가 방탄모를 쓴 초병 앞에 섰다. 초병은 뜻밖의 상황에 당황하며 껌 씹는 것을 멈췄다. 누구십니까? 경계심이 아니라 귀찮음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자네, 이 부대 경례 구호가 뭐지? 윤세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천의 모든 소음을 빨아들이는 듯 했다. 충성. 해낼 수 있습니다. 아닙니까? 초병이 마지못해 대답했다. 그런가? 난 못 들었는데. 왜 구호를 붙이지 않았나? 그리고 턱끈은 장식인가? 총기 파지는 그게 기본인가? 윤세아의 눈이 초병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 1초 만에 훑었다. 지적당한 초병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다. 민간인 아니십니까? 여긴 군사구역입니다. 빨리. 그때 위병소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위병 사관이 헐레벌떡 뛰어나왔다. 그는 윤세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동승한 신하준 대위의 새파래진 얼굴과 윤세아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신 대위 이분은. 윤세아는 위병 사관을 바라보았다. 자네가 여기 책임자인가? 예, 그렇습니다만. 실례지만 누구신지. 됐다. 윤세아는 더 말할 가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녀는 초병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병. 자네 이름이 뭐지? 이병 박철민입니다. 박이병. 자네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어딘지 아는가? 비호부대 위병소입니다. 틀렸다. 윤세아의 목소리에 싸늘한 기운이 실렸다. 이곳은 비호부대의 얼굴이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혈관이다. 그런데 지금 그 혈관이 내 놈의 껌 씹는 소리와 풀어진 턱끈 때문에 썩어가고 있어. 알아듣나? 박이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간인 여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다. 윤세아는 그를 더 이상 보지 않고 차로 돌아왔다. 그녀가 차문을 닫자 신 대위는 차마 출발하라는 말이 떨어지기 전에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없었다. 출발해. 네. 예 소장님. 차가 부대 안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신 대위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식은땀을 흘리며 운전했다. 신 대위. 네. 소장님.
부사단장, 지금 어디에 있지? 아, 강승범 준장님 말씀이십니까? 아마 사단장 집무실, 아니, 직무대리실에 계실 겁니다. 그래. 윤세아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입을 닫았다. 그녀의 눈은 사령부 본청으로 향하는 길 양옆을 훑고 있었다. 무성하게 자란 잡초, 구석에 아무렇게나 쌓인 폐자재, 그리고 그늘에서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나누는 병사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비호부대. 한때 최전방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었던 부대. 그녀가 2년간 사선을 넘나들며 지키려 했던 조국의 심장. 그 심장이 지금 그녀의 눈앞에서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다. 사령부 본청은 예상외로 고요했다. 신임 사단장 취임식을 하루 앞둔 분주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금요일 오후의 나른함, 혹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정체된 공기만이 로비를 감돌았다. 윤세아는 신대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2층 부사단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썩은 심장의 현장을 마주했다. 아이, 조심해. 그거 깨지면 내 월급으로도 못 갚아. 똑바로 들어, 똑바로. 웬 병사 4~5명이 끙끙대며 거대한 원목 책상 같은 것을 옮기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땀을 뻘뻘 흘리는 행정보급관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팔짱을 낀 채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내가 있었다. 탁경재 대령. 강승범 준장의 오른팔이자 사단 참모장인 그는 군화에 흙먼지 하나 묻히지 않은 깨끗한 차림으로 병사들의 고된 노동을 감상하고 있었다. 참모장님, 이거 도저히 문으로 안 들어갑니다. 이놈아, 그걸 말이라고 해? 머리를 써, 머리를. 분해해서 넣든가 문짝을 떼든가 해야지. 오늘 안에 강 장군님 집무실 세팅 끝내야 한단 말 몰라. 탁경재가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윤세아와 신대위가 그들 뒤에 섰다. 하지만 탁경재는 뒤를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 아니, 요즘 애들은 빠릿빠릿한 맛이 없어. 야, 너 거기 너. 멀뚱멀뚱 서 있지 말고 이리 와서 좀 거들어. 탁경재가 손가락질을 했다. 그 손가락질의 끝은 신하준 대위의 어깨를 정확히 가리키고 있었다. 신 대위의 얼굴이 재빛이 되었다. 저 탁 대령님. 신 대위. 야, 너 오늘 복귀했나? 휴가 갔다 왔어? 근데 옆에는 숙모님이셔? 면회 오셨나? 탁경재는 윤세아의 수수한 옷차림을 힐끗 보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숙모님이라는 단어에 병사들의 어깨가 들썩였다. 윤세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병사들이 옮기고 있는 거대한 책상과 복도에 줄지어 늘어선 포장도 뜯지 않은 새집기들을 바라보았다. 고급 가죽 소파, 거대한 텔레비전, 심지어 최고급 원두 커피 머신까지. 대령. 윤세아가 입을 열었다. 이 물건들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 탁경재는 처음 듣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다. 그는 윤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뭐요, 아줌마? 여긴 민간인이 함부로. 신대위. 이분 누구신데 내가 데리고 다녀. 사단장님 취임식 준비 때문에 외부 업체라도 불렀어? 신대위는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달싹였다. 탁경재 대령. 윤세아가 다시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군수품인가? 뭐라고? 이 물건들 군 보급품이냐고 물었다. 탁경재가 기가 차다는 듯 웃었다. 아줌마,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야, 신대위. 안 데리고 나가. 너 지금 나랑 장난해? 그는 신대위의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로 다가왔다. 윤세아가 신대위의 앞을 가로막았다.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지만 탁경재는 벽에 가로막힌 듯 우뚝 멈춰 섰다.
윤세아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 것이다. 그녀의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병사들 지금 뭐 하는 건가? 작업 중인가? 그렇소. 강승범 장군님, 아니 사단장 직무대리님 집무실 환경 개선 작업 중이요. 신임 사단장님 오시기 전에 부대 얼굴 좀 깨끗이 하려는 거지. 탁경재는 자기도 모르게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다. 환경 개선. 윤세아가 복도에 늘어선 집기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원목 책상 600만 원이 넘는군. 저 이탈리아제 소파는 800만 원. 저 커피 머신은. 그녀의 입에서 구체적인 모델명과 가격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탁경재의 눈이 커졌다. 아니, 당신 도대체 누군데 그걸. 사단장 집무실은 어디 있나? 3층에 있는데 그건 왜? 그럼 이건 뭔가? 윤세아가 병사들이 낑낑대며 옮기던 책상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건 부사단장실로 옮기는. 왜? 예. 왜 사단장 집무실이 아닌 부사단장실을 꾸미는데 이 병사들이 동원되고 이 값비싼 물건들이 들어가고 있냐고 물었다. 윤세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압력은 탁경재의 숨을 조였다. 그건 강 장군님께서. 어차피 신임 사단장님은 여자분이시니 이런 무거운 가구보다는. 탁경재는 변명을 하려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말을 돌렸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는 강 장군님께서 다 보시니 효율을 위해서. 아니, 도대체 당신 뭔데 나한테 따지는 거요? 신대위. 그가 다시 신대위에게 화를 돌리려던 순간이었다. 탁 대령. 복도 저편에서 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강승범 준장이었다. 그는 막 사령부 본청으로 복귀하는 길인 듯 했다. 아니, 복도에서 무슨 소란이야. 아직도 그거 하나 못 옮기고. 강승범은 탁경재에게 다가오다가 그 앞에 선 신대위와 낯선 여자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신대위를 알아보았다. 신하준 대위. 자네 오늘 복귀라고 들었는데 웬일인가. 그리고 이분은. 강승범의 시선이 윤세아의 재킷과 바지를 훑었다. 군인도 국무원도 아니었다. 기껏해야 취임식 관련으로 국방부에서 나온 행정관쯤으로 생각한 듯 했다. 강승범 준장. 윤세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강승범은 자신의 계급을 아는 이 낯선 여자가 기분 나쁘다는 듯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소만. 실례지만 누구시죠? 탁경재가 이때다 싶어 끼어들었다. 장군님, 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김대위가 데려온 것 같은데 다짜고짜 장군님 집무실 물건 가지고 걸고 넘어집니다. 강승범의 눈이 가늘어졌다. 시끄럽군. 신대위. 이분 누구시라고. 신하준 대위는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건 가장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충성. 해낼 수 있습니다. 신대위가 완벽한 부동 자세로 윤세아를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신임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복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승범의 턱이 빠질 듯 열렸다. 탁경재는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다. 끙끙대던 병사들은 책상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윤세아 소장. 그녀가 지금 여기에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부끄러운 부대의 민낯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윤세아는 경례를 하는 신대위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후 천천히 강승범과 탁경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에는 2년간 겪었던 그 어떤 적보다도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정적. 연천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복도를 지배했다. 탁경재 대령은 숙모님이라고 불렀던 여자가 소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것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더 필요했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소장님? 무슨? 신대위. 너 미쳤어? 어다 대고 소장님. 탁경제 대령. 윤세아의 목소리가 탁경제의 말을 잘랐다. 자네 지금 그 별 2개짜리 숙모님에게 반말을 하고 있군. 그제야 강승범 준장이 정신을 차렸다. 그는 직감했다. 이것은 거대한 실수이거나 혹은 의도된 함정이라는 것을. 아, 윤세아 소장님. 아이고, 제가 미처 못 알아봤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일 취임식이신데 이렇게 예고도 없이. 강승범이 황급히 다가와 거수 경례를 붙였다. 그의 경례는 각은 잡혀 있었으나 동공은 공포로 흔들리고 있었다. 탁경제도 뒤늦게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댔지만 그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윤세아는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강승범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예고를 했으면 이 꼴은 치웠을 텐가. 예. 아닙니다. 이건 그저 장군님. 아니, 소장님 맞이할 준비를 하다가 저희가 부사단장실이 좁아서 환경 개선에. 내 집무실은? 윤세아가 물었다. 내 집무실은 어디 있나? 그것이야 당연히 3층에. 그런데 왜 내 집무실이 아닌 부사단장실을 꾸미고 있지? 저 책상은 뭔가? 저 소파는? 내일이면 새로운 지휘관이 부임하는데 그 지휘관이 쓸 곳이 아니라 부지휘관의 방을 꾸미는 게 비호부대의 환경 개선인가?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복도 전체를 울렸다. 강승범은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탁경제를 죽일 듯이 쏘아보았다. 탁 대령,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분명히 사단장님 집무실을. 장군님, 그게 아니라 장군님께서 여자분 오시니까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한답시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사나운 모습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윤세아는 그들의 만담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저었다. 됐고. 그녀가 병사들을 향해 말했다. 너희들 지금 즉시 작업 중지하고 원대 복귀해. 이건 너희들 임무가 아니다. 병사들은 탁경제와 강승범 그리고 윤세아를 번갈아 보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명령 체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 안 들리나? 윤세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힘이 실렸다. 707에서 수십 명의 특수부대원을 통솔하던 그 카리스마가 터져나왔다. 당장 원대 복귀해. 병사들이 화들짝 놀라 뿔뿔이 흩어졌다. 복도에는 값비싼 가구들과 2명의 장성, 1명의 대령, 그리고 1명의 대위만 남았다. 강승범이 굴욕감에 얼굴을 붉히며 입을 열었다. 소장님,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으십니까? 아직 취임식 전이십니다. 공식적인 지휘권은 내일 이양식 이후에 발생합니다. 엄연히 이 부대의 지휘 책임은 아직 저에게 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다. 내가 별 2개면 뭐하냐? 아직 서류상 사단장은 나다라는 항변이었다. 지휘권이라. 윤세아가 코웃음을 쳤다. 좋다. 그럼 아직 지휘권이 살아있는 강승범 준장에게 묻지. 그녀는 탁경제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탁경제는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탁경제 대령. 자네 저 물건들 무슨 돈으로 샀나? 그것은 부대 운영비. 부대 운영비? 사단장 승인 없이 1천만 원이 넘는 집기를 부대 운영비로 산다고. 내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로 비호부대 이번 분기 운영비는 이미 바닥이었는데. 강승범과 탁경제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그녀가 오기도 전에 부대 예산까지 확인했다는 뜻이었다. 설마 병사들 복지를 위해 나온 위문금을 전용했나? 윤세아의 말에 탁경제의 다리가 풀렸다. 아닙니다. 절대. 그럼 군수품 횡령인가? 윤세아가 강승범을 바라보았다. 강준장. 자네 사단장 직무 대리라는 자가
부하가 병사들 밥값 빼돌려서 내놈 방 꾸미는 걸 방조 혹은 지시했나? 이게 자네가 말한 지휘 책임인가? 무슨 그런 억측을. 증거 있습니까? 강승범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증거. 윤세아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었다. 내가 2년간 굴렀던 곳은 증거가 없으면 시체도 못 찾는 곳이었지. 하지만 여긴 다르더군. 그녀는 자신의 재킷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신대위. 자네가 위병소에서부터 녹음한 거 지금 틀어. 신대위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아이 조심해. 그거 깨지면 내 월급으로도 못 갚아. 오늘 안에 강 장군님 집무실 세팅 끝내야 한단 말 몰라. 어차피 신임 사단장님은 여자분이시니 이런 무거운 가구보다는 장군님께서 여자분 오시니까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한답시고. 황인철과 오중필이 나눈 대화가 그들의 목소리로 복도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다. 이게 함정. 윤세아가 녹음기를 껐다. 자네들 목소리가 증거다. 강준장. 그리고 그녀는 신대위에게 서류 뭉치를 하나 넘겨받았다. 이건 자네가 지난 6개월간 결제한 허위 유류 보고서 사본이다. 유류 빼돌려서 어디에 썼나? 이 가구들 사는데 못 보탰나? 강승범은 이제 숨도 쉬지 못했다. 소장님, 아직 지휘권이 없으시다면서요. 윤세아가 서류를 강승범의 가슴팍에 던졌다. 종이들이 복도에 흩날렸다. 맞아. 난 아직 2부대 사단장이 아니지. 하지만 대한민국 육군 소장 윤세아다. 그녀는 강승범의 어깨를 지나쳐 복도 중앙에 섰다. 그리고 내 계급은 자네들 같은 부패한 군인들을 숙청하라고 국가가 준 권한이다. 그녀는 신대위를 향해 명령했다. 신하준 대위. 지금 즉시 사단 참모장 탁경재 대령과 부사단장 강승범 준장을 군수품 횡령 및 직권 남용 극태만 혐의로 직위 해제한다. 그리고 육군본부 감찰실과 헌병대에 즉시 통보해. 내가 직접 이 두 사람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소장님, 안 됩니다. 그럴 권한이. 강승범이 절규했다. 윤세아가 그를 돌아보며 지옥의 사신처럼 차갑게 웃었다. 권한이 없다고. 그녀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그럼 지금부터 그 권한을 가지러 가지. 사단장 취임식 내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1시간 뒤에 시작한다. 그녀는 신대위에게 외쳤다. 사령부 전 간부. 지금 즉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사단 연병장으로 비상 소집해. 내가 직접 이 썩어 빠진 부대의 군기를 바로잡겠다. 윤세아의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호부대라는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를 역으로 돌려버리는 거대한 충격파였다. 사령부 전 간부. 지금 즉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사단 연병장으로 비상 소집해. 예, 알겠습니다. 신하준 대위는 허리가 부러져라 경례를 붙이고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아닌 복도의 비상전화를 집어들었다. 상황실 직통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상황실. 나는 사단장 보좌관 신하준 대위. 지금 즉시 전파한다. 사단장님 명령이다. 그가 사단장님의 힘을 주어 외쳤다. 수화기 넘어 당직 사관이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사단 사령부 및 직할대 소속 전부. 한 명도 빠짐없이 15분 내로 전투복, 전투화 착용 후 사단 연병장 비호대로 집결한다. 반복한다. 이건 훈련이 아니다. 15분 내 전 간부 비호대로 집결. 사단장님이라 하셨습니까? 강 준장님이 아니시고 새로 부임하신 윤세아 소장님이시다. 지금 내 옆에 계셔.
토달지 말고 즉시 전파해. 신대위가 전화를 끊는 소리와 동시에 비호부대 사령부 전체에 경보음처럼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평시의 업무 종료를 알리는 나른한 방송이 아니라 부대 전체를 뒤흔드는 비상 소집 방송이었다. 전 간부, 15분 내 비호대로 집결. 복도에 버려진 고가의 가구들 사이로 윤세아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어둠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하는 연병장을 향해 있었다. 강승범과 탁경재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윤 소장,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무슨 짓이야. 군대는 절차가 생명이야. 당신 지금 지휘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어. 강승범이 마지막 남은 권이라도 쥐어짜듯 소리쳤다. 윤세아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연민을 담고 있었다. 절차? 자네가 말하는 절차가 병사들 밥값 횡령해서 내 놈의 소파를 사는 거였나? 무슨 소리야? 증거도 없이. 증거는 감찰실에서 찾을 거고 나는 현장을 덮쳤을 뿐이다. 그리고 강준장. 그녀가 강승범의 턱 밑까지 다가갔다. 키는 강승범보다 작았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거대한 산처럼 그를 짓눌렀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자네는 비호부대 부사단장이 아니다. 그저 군수품 절도 혐의자일 뿐이야. 강승범은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지만 감히 그녀를 밀치거나 대항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 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군의 눈빛이 아니었다. 생과 사의 경계를 수없이 넘나든 진짜 군인의 눈빛이었다. 그녀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만약 그가 손을 댔다면 그의 팔목이 부러지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탁경재는 이미 다리가 풀려 복도 벽에 기대어 주저앉기 직전이었다. 그 사이 사령부 전체가 벌집 쑤신 듯 요란해졌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비상 소집이라니. 누가? 강 장군님이 아니래. 새로 온다는 그 여자 소장이래. 뭐? 취임식 내일 아니었어. 말도 안 돼. 각 사무실에서, 당직실에서, 심지어 관사에서 쉬고 있던 간부들까지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어떤 이는 전투와 끈을 매면서 뛰었고 어떤 이는 전투모를 거꾸로 쓴 채 복도를 질주했다. 평화에 찌들어 있던 비호부대 사령부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윤세아는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신대위가 그 뒤를 따랐다. 강 준장과 탁 대령은 어떻든 그 자리에 꼼짝 말고 대기하라고 해. 헌병대가 오기 전까지는. 네, 알겠습니다. 윤세아가 사령부 본청 1층 로비에 섰을 때 이미 수십 명의 간부들이 연병장으로 뛰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로비에 선 윤세아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그저 길을 막고 선 낯선 여자를 귀찮다는 듯 밀치고 지나가려는 이도 있었다. 아, 비켜요. 지금 비상. 한소령이 윤세아의 어깨를 치려던 순간 그녀의 옆에 선 신대위가 불호령을 내렸다. 멈춰. 경례도 안 하나. 사단장님이시다. 그제야 간부들이 우뚝 멈춰섰다. 로비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그들은 눈앞에 이 젊은 여자를 그리고 그녀의 어깨에 달린 것이 아닌 그녀 자체가 내뿜는 압도적인 계급을 보았다. 윤세아는 그들을 응시했다. 자네들 지금 그게 군기인가?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다. 전투복 상의 단추는 풀려 있고 전투모는 삐뚤어져 있다. 비상 소집이라는데 마치 동네 축구하러 나가는 복장 같군. 지금부터 비호대로 나가는 모든 간부, 내 앞에서 복장 상태 다시 한번 점검한다. 불량한 자는 이름, 계급, 소속 즉시 기록한다. 그녀는 신대위에게 수첩을 넘겼다. 신대위. 똑똑히 적어. 예. 소장님. 간부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이것은 쇼가 아니었다. 진짜였다. 그들은 허둥지둥 서로의 복장을 바로잡고 단추를 잠그고 전투모를 고쳤었다. 그리고 윤세아의 앞을 지날 때 그들은 군 생활 중 가장 크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경례를 외쳐야 했다. 충성. 해낼 수 있습니다. 윤세아는 그들의 경례를 받으며 한 명 한 명의 눈을 똑똑히 마주쳤다. 공포에 질린 눈, 불만에 찬 눈, 혹은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라고 체념한 눈. 그렇게 수백 명의 간부들이 그녀의 앞을 지나 어둠이 깔린 비호대 연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윤세아가 마지막 간부가 통과한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연병장으로 향했다. 비호대 연병장은 거대했다. 하지만 그 거대한 공간을 메운 수백 명의 간부들은 더 거대한 혼돈 그 자체였다. 부서별로 정렬하라는 외침이 있었지만 줄은 삐뚤었고 사담을 나누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다. 윤세아가 사열대 중앙으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등장은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수백 개의 시선이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 작은 체구의 여장군에게 꽂혔다. 그녀의 뒤로 신대위가 이끌고 온 헌병 2명에게 양팔이 붙들린 강승범과 탁경재가 사열대 아래로 끌려 나왔다. 저거 봐. 장군님. 세상에. 진짜 잡혀가잖아. 간부들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다. 윤세아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육성으로 연병장을 향해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707에서 단련된 그 어떤 소음도 뚫고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 주목.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가 연병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오늘부로 비호부대 사단장으로 부임한 소장 윤세아다. 그녀는 연병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본 비호부대의 첫인상이다. 그녀는 사열대 아래 죄인처럼 서 있는 강승범과 탁경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썩어 빠진 군기, 부패한 지휘부, 그리고 주인을 잃고 방황하는 너희들. 그녀의 시선이 불만에 차있던 한 중령의 눈과 마주쳤다. 중령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폭풍이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다. 비호대 연병장에 깔린 정적은 단순한 고요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명의 간부들이 동시에 내쉬는 숨소리마저 얼려버린 극도의 긴장감이었다. 밤이 깊어지면서 연천의 기온은 급격히 떨어졌지만 간부들은 추위를 느낄 새도 없었다. 윤세아 소장은 사열대 위에서 마치 먹잇감을 내려다보는 맹수처럼 그들을 응시했다. 나는 너희들에게 취임사를 하러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나는 너희들의 군기가 얼마나 썩었는지 확인하러 왔다. 그리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그녀는 사열대 아래에 죄인처럼 서 있는 강승범 준장과 탁경재 대령을 힐긋 보았다. 강승범은 헌병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발버둥쳤지만 헌병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저자를 봐라. 윤세아가 강승범을 가리켰다. 불과 10분 전까지 너희들의 사단장 직무대리였다. 비호부대의 명예와 전력을 책임져야 할 자가 자신의 집무실을 꾸미기 위해 병사들의 복지 예산을 횡령했다. 웅성거림이 다시 한번 일었다. 설마 진짜였어? 라는 충격과 믿기지 않는다는 혼란이 뒤섞인 소리였다. 조용히 해. 윤세아의 불호령이 터져나왔다. 웅성거림이 칼로 자른 듯 멈췄다. 너희들은 저런 자의 밑에서 무엇을 배웠나? 무엇을 지켰나? 그녀는 연병장에 모인 간부들 사이를 천천히 걸어 내려갔다. 사열대 위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서 말하기 위함이었다. 그녀가 다가오자 간부들은 홍해가 갈라지듯 길을 열었다. 그녀는 한 중령 앞에 섰다. 아까 로비에서 그녀에게 비키라고 소리칠 뻔했던 소령보다도 더 불만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던 자였다.
그는 사단 작전 참모였던 문기준 중령의 측근 중 한 명이었다. 문 중령. 예, 예 소장님. 문 중령이 당황하며 경례했다. 자네, 내가 누군지 몰랐나? 그 복장이 민간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 내가 군복을 입지 않으면 나는 너의 상급자가 아닌가? 아닙니다. 그럼 왜 나에게 비키라고 했나? 내 어깨를 치려고 했지. 안 그런가? 그건 비상소집 중이라 급한 마음에. 급한 마음. 윤세아가 코웃음을 쳤다. 급한 마음에 상급자를 밀치고, 급한 마음에 전투복 단추는 풀어 헤치고, 급한 마음에 위병소 근무자는 껌을 씹고, 그것이 비호부대의 급한 마음인가? 문 중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다. 그는 감히 대꾸하지 못했다. 윤세아는 그를 지나쳐 다시 사열대로 향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았다. 아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터져나왔다. 전 간부에게 명료하게 전달한다. 그녀는 신 대위에게 신호를 보냈다. 신 대위는 사령부 복도에서 회수한 그 끔찍한 녹음 파일을 재생할 준비를 했다. 너희들 중 일부는 내가 여자라는 이유로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간부들 몇몇이 뜨끔한 듯 시선을 피했다. 너희들 중 일부는 내가 최연소라는 이유로 경험 없는 애송이가 부대를 망칠 것이라 수군댔을 것이다. 그녀는 신 대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조심해. 그거 깨지면 내 월급으로도 못 갚아. 어차피 신임 사단장님은 계집이라. 장군님께서 여자분 오시니까 좀 더 세심하게 준비한답시고. 강승범과 탁경재의 목소리가 비호대 연병장 전체에 연천의 차가운 밤 공기를 찢으며 울려 퍼졌다. 연병장은 이제 침묵을 넘어선 충격에 빠졌다. 수백 명의 간부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신임 사단장에 대한 노골적인 모욕이자 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망동이었다. 탁경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쌌다. 강승범은 입을 뻐끔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녹음이 꺼졌다. 윤세아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이것이 너희들이 모셨던 지휘관의 실체다. 그녀는 사열대 아래에 흩어진 서류 뭉치, 강승범에게 던졌던 그 허위 유류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이것은 너희들이 서명한 허위 보고서다. 그녀는 서류를 높이 들어 보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비호부대는 당장 내일이라도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완벽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 유류는 100%, 탄약은 100%, 장비 가동률은 100%.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내가 어제 국방부에서 확인한 실태는 다르다.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실제 유류 비축량은 70%. 실제 가동 가능한 전차는 60%. 나머지 30%의 유류는 어디로 갔나? 그 40%의 전차는 왜 서 있나? 그녀는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저 소파와 텔레비전이, 저 원목 책상이 너희들을 지켜주나? 적의 포탄을 막아주나? 그녀의 사자 후에 연병장이 울렸다. 문기준 중령. 자네가 작전 참모로서 이 허위 보고를 총괄했지. 안 그런가? 그것은 강 장군님의 지시가. 지시. 윤세아가 분노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감정을 터뜨렸다. 그럼 강승범이 강물에 뛰어들려고 하면 부대원 전원을 이끌고 뛰어들 텐가? 자네의 양심, 자네의 명예, 자네의 군인 정신은 어디에 팔아먹었나? 소 소장님, 강승범 준장, 탁경재 대령, 그리고 작전 참모 문기준 중령. 그녀는 세 사람을 차례로 지목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세 사람을 직위 해제한다.
사단 지휘부의 핵심 세 축이 단 1시간 만에 무너져 내렸다. 또한 이 시간부로 비호 부대 전부대의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발령한다. 이유는 적의 위협 때문이 아니다. 윤세아가 수백 명의 간부들을 하나하나 꿰뚫어 볼 듯이 노려보았다. 적은 바로 너희들 내부에 있기 때문이다. 이 선언은 연병장에 모인 모든 간부들의 심장에 얼음 송곳처럼 박혔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잡기가 아니었다. 부패한 지휘부의 목을 쳐내는 것을 넘어 부대 전체의 존재 이유를 묻는 근본적인 수술의 시작이었다. 연병장에 설치된 거대한 투광 조명이 밤을 대낮처럼 밝혔다. 그 빛 아래 3명의 고위 장교가 헌병들에게 둘러싸여서 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비호 부대의 치부였다. 강승범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탁경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리고 있었다. 문기준 중령은 자신이 왜 저들과 함께 묶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 억울한 표정이었다. 윤세아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연병장에 모인 나머지 간부들을 향했다. 이제야 조금 조용해졌군. 윤세아가 마이크를 잡았다. 다시 한번 말한다. 나는 너희들에게 잘 보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썩어 빠진 비호 부대를 다시 싸울 수 있는 부대로 만들기 위해 왔다. 그녀는 천천히 연병장을 걸었다. 너희들 중 저 3사람에게 부역하며 자신의 배를 채운 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한다. 내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스스로 자수해라. 내 손으로 색출하기 시작하면 군복 벗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간부들 몇몇의 어깨가 움찔했다. 또한 너희들 중 저들의 부조리를 알면서도 묵인하고 방관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도 고한다. 너희들은 비겁자다. 하지만 기회는 주겠다. 오늘 밤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너희가 그동안 저지른 묵인을 반성하고 무엇을 바로잡아야 할지 스스로 보고서를 작성해라. 내일 아침 내가 직접 읽어볼 것이다. 연병장 전체가 술렁였다. 이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윤세아는 걸음을 멈췄다. 그녀는 수백 명의 간부들 중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부대의 모든 간부들의 인사 기록을 머릿속에 넣고 왔다. 서진욱 중령. 그녀가 이름을 불렀다. 간부들 무리의 가장자리. 가장 낡은 전투복을 입고 있던 한 중령이 화들짝 놀라며 뛰쳐나왔다. 충성. 해낼 수 있습니다. 중령 서진욱. 서진욱 중령. 그는 육군사관학교 출신의 엘리트였지만 강승범의 비리를 상급부대에 보고하려다 실패하고 한직인 군수 참모 창고 관리역으로 좌천되어 있던 인물이었다. 모두가 그를 끝난 군인이라고 불렀다. 윤세아가 그에게 다가갔다. 서중령. 자네 3개월 전 강승범 준장의 유류 횡령건을 상급부대에 투서했었지. 서진욱 중령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가 묻어버리려 했던 실패한 정이었다. 연병장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보직에서 해임되고 이 부대에서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지. 사실입니다. 좋다. 윤세아가 그를 지나쳐 다시 사열대 위로 올라섰다. 전 간부는 들어라. 그녀가 연병장 전체를 향해 선포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문기준 중령을 대신할 새로운 작전 참모 그리고 강승범 준장이 겸임하던 참모장 직무대리로 서진욱 중령을 임명한다. 연병장은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다.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던 가장 강직했던 군인을 하루아침에 부대의 2인자로 끌어올린 것이다. 서진욱 중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세아를 바라보았다. 윤세아는 그를 향해 말했다. 서진욱 중령. 자네에게 첫 번째 임무를 준다. 예. 소장님. 말씀만 하십시오. 서진욱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죽었던 군인의 혼이 다시 타오르고 있었다.
첫째, 지금 즉시 저 부패한 자들의 입맛에 맞게 편성된 모든 당직과 작전 계획을 원전부터 재검토한다. 둘째, 내일 공식 5시를 기점으로 비호부대 전부대 완편 전투 장비 기동 훈련을 실시한다. 단 한 대의 장비, 단 한 명의 인원도 열외 없다. 셋째, 윤세아가 숨을 골랐다. 지금부터 3시간 뒤 3시. 사단장 집무실에서 나에게 이 훈련 계획을 직접 보고하라. 할 수 있나? 충성. 해낼 수 있습니다. 서진욱 중령의 경례 구호는 오늘 윤세아가 이 부대에 도착해서 들었던 그 어떤 소리보다 우렁차고 절박했다. 좋다. 윤세아는 나머지 간부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만이나 혼란이 없었다. 오직 다가올 폭풍에 대한 두려움과 어쩌면 일말의 기대감만이 남아 있었다. 전부 해산.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라. 수백 명의 간부들이 일사불란하게 흩어졌다. 아까의 혼돈은 온데간데 없었다. 연병장에는 윤세아와 신하준 대위, 그리고 새롭게 참모장이 된 서진욱 중령만이 남았다. 신 대위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소장님, 준비된 사단장 관사로 모시겠습니다. 윤세아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사령부 본청 3층의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았다. 강승범이 탐내고 탁경제가 꾸미려 했던 그곳. 아니, 사단장 집무실로 간다. 그녀가 서진욱 중령을 돌아보았다. 서중령, 지금부터 3시간이다. 자네가 지난 몇 년간 썩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해봐. 예, 소장님, 목숨을 걸겠습니다. 서진욱 중령이 경례를 붙이고 사령부 본청으로 뛰어들어갔다. 윤세아는 연천의 차가운 밤바람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새벽 0시 5분. 비호부대 사령부 본청 3층. 사단장 집무실의 문이 열렸다. 20년은 좋게 넘었을 묵직한 원목문이 경첩이 마찰하는 불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문을 연 신하준 대위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다. 형광등이 몇 번 깜빡이더니 이내 방 안을 텅 비게 비쳤다. 방은 거대했다. 그리고 텅 비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방치되어 있었다. 강승범과 탁경제가 2층 부사단장실로 빼돌리려던 그 호화로운 가구들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다. 창가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책상이, 벽에는 빛바랜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응접 소파는 가죽이 군데군데 갈라져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 방은 강승범이 직무대리를 맡은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것이 분명했다. 소장님, 제가 금방 치우겠듯인 대위의 목소리가 민망함에 떨렸다. 신임 사단장을 이런 유령의 집 같은 곳으로 모셔야 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굴욕이었다. 됐다. 윤세아는 방 한가운데 섰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는 것이 아니었다.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다. 묵은 먼지 냄새, 종이가 썩는 냄새, 그리고 포기의 냄새. 그녀는 낡은 책상으로 다가갔다. 책상 위에는 결제판 하나 그리고 뚜껑이 닫힌 잉크병이 전부였다. 그녀는 의자를 빼냈다. 삐걱.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먼지를 털어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앉았다. 이곳이 그녀의 자리였다. 그녀가 되찾아야 할 비호부대의 심장이었다. 윤세아는 신 대위를 통해 강승범의 입김이 닿지 않은 진짜 인사 기록을 가져오도록 지시하고 홀로 남은 집무실에서 눈을 감았다. 중동의 모래바람과 피 묻은 석양. 그녀는 그곳에서 인간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잔인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배웠다. 그녀를 버티게 한 것은 단 하나였다. 조국. 내가 지금 이 지옥을 견디는 이유는 저 너머에 내가 지켜야 할 조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녀가 목숨을 걸고 돌아온 조국의 심장부가 지금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 강승범, 탁경재. 그들은 적이 아니었다. 그들은 암세포였다. 윤세아는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 더 이상 피로는 없었다. 오직 냉철함만이 남았다. 암세포는 도려내야 한다. 그것이 아무리 아프고 피가 쏟아지는 수술이라 할지라도 단순한 횡령이 아닐 것이다. 강승범 정도의 인물이 고작 가구 몇 개와 유류 조금을 빼돌리는데 만족했을 리가 없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 수면 아래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몸통이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그때 집무실 문이 세차게 두드려졌다. 소장님, 중령 서진욱입니다. 새벽 2시 50분. 약속보다 10분 일렀다. 들어와. 문이 열리고 서진욱 중령이 들어왔다. 그는 2시간 전에 그 끝난 군인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이글거리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거대한 작전 지도와 수십 장의 보고서를 양손에 들고 있었다. 충성. 해낼 수 있습니다. 그의 경례는 먼지 쌓인 이 집무실의 공기를 단숨에 찢어겼다. 윤세아는 책상 앞 보조 의자를 가리켰다. 서진욱은 보고서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보고드립니다. 현재 시간부로 비호 부대 전부대 기동 훈련 계획, 비호 북진 작전 계획 보고드립니다. 서진욱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떨림이 없었다. 소장님께서 명하신 대로 전부대 완편 기동 훈련을 계획했습니다. 공식 5시를 기점으로 사단 사령부 및 직할대, 그리고 예하 연대의 모든 기동 장비는 됐다. 윤세아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건 자네가 만든 종이 위의 계획이겠지. 내가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야. 서중령. 내가 듣고 싶은 건 진짜다. 윤세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진욱이 펼쳐놓은 거대한 작전지도 앞으로 다가갔다. 이 계획대로라면 우리 비호 부대는 3시간 안에 연천을 벗어나 저 북쪽의 가상 목표 지점을 완벽하게 타격하게 되어 있지. 안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 윤세아가 그 단어를 비웃었다. 서중령. 자네가 지난 몇 년간 창고에서 먼지를 세며 본 것이 무엇인가? 그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아니었나? 서진욱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윤세아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보고서 중 가장 두꺼운 것을 집어들었다. 소장님, 이것이 강승범 준장이 결재한 지난 분기 사단 장비 현황 보고서입니다. 그는 첫 장을 넘겼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차장갑 차자주포 모든 기동 장비의 가동률이 90% 이상입니다. 완벽합니다. 그는 그 보고서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그리고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수첩을 꺼냈다. 이것이 제가 지난 6개월간 창고에서 직접 확인한 진짜 현황입니다. 그가 수첩을 펼쳤다. 제1전차대. 보고서상 전차 35대 가동률 100%. 실상 엔진 오일 교환 주기를 반년이나 넘겼고 핵심 부품인 조준경 예비 부품은 재고가 0입니다. 0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더 정확히는 재고가 사라졌습니다. 장부상으로는 지난달에 모두 신품으로 교체되었다고 되어 있으나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신품 조준경은 부대에 들어온 적도 없습니다. 탁경재 대령이 중간에서 빼돌려 불법으로 매각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윤세아의 눈이 가늘어졌다.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군 장비 밀매. 이것은 이적 행위였다. 계속해. 제5 포병여단. 보고서상 자주포 가동률 95%. 실상 절반 이상의 자주포가 포신 수명 연한을 넘겼으나 예산 부족을 핑계로 교체가 미뤄졌습니다.
강승범 준장이 그 교체 예산을 아까 보셨던 그 원목 책상과 가죽 소파를 사는데 전용했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은 보병 연대입니다. 통신장비. 소장님, 저희는 지금 전쟁이 나면 연대 간 통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강승범과 탁경제가 최신 통신 장비 도입 예산을 통째로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어디로? 윤세아가 낮게 물었다. 승마클럽입니다. 뭐라고? 강승범 준장이 사단장 진급 로비를 위해 상급 부대 장성들을 접대할 사적인 승마클럽 회원권을 구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윤세아는 말을 잃었다. 이것은 부패가 아니었다. 이것은 반역이었다. 그녀가 사막에서 피를 흘리는 동안 이곳에서는 군대의 심장이 돈과 명예욕에 미친 자들에 의해 갉아먹히고 있었다. 서중령. 네. 그래서 오시에 우리가 기동할 수 있는 전력은 정확히 얼마나 되지? 서진욱 중령이 침을 삼켰다. 소장님. 창피한 말씀이지만 보고서상 전력의 30%. 그나마도 제대로 작동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집무실에 다시 얼음 같은 침묵이 내렸다. 신하준 대위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최전방 사단의 가동률이 30%라니. 이것은 전쟁이 나면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전멸한다는 뜻이었다. 윤세아는 창가로 걸어갔다. 어둠이 짙게 깔린 연천의 산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그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섰다. 좋다. 예. 서진욱이 되물었다. 훈련 계획대로 진행한다. 소장님, 무리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기동을 강행하면 장비는 장비대로 망가지고 병사들만 다칩니다. 이것은 쇼입니다. 맞아. 윤세아가 그의 눈을 똑똑히 바라보았다. 쇼다. 하지만 내가 하려는 쇼가 아니지. 그녀는 낡은 책상에 앉아 결제판을 집어들었다. 이것은 강승범과 탁경제, 그리고 문기준이 지난 몇 년간 공들여 만든 우리는 이만큼 썩었습니다라고 광고하는 그들의 위대한 쇼다. 그녀는 서진욱이 내민 그 완벽한 기동 훈련 계획서에 서명했다. 서중령. 자네는 이 계획서대로 오시의 훈련을 개시하라. 단 조건이 있다. 말씀하십시오. 첫째. 모든 훈련 상황은 가감 없이 실시간으로 사령부 본청 메인 스크린과 내 집무실로 전송한다. 둘째. 각 부대 지휘관들에게 종이 위의 보고가 아닌 눈앞의 현실을 보고하라고 명해라. 엔진이 돌지 않습니다.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같은 그들의 진짜 목소리 말이다. 그녀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실패의 현장을 영상으로 기록한다. 단 1초도 놓치지 마. 서진욱은 그제야 그녀의 의도를 깨달았다. 그녀는 훈련을 성공시키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썩어 빠진 부대의 민낯을 그들 스스로 보게 하려는 것이었다. 소장님, 그 기록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윤세아가 싸늘하게 웃었다. 내일 아침 전 부대원이 모인 자리에서, 그리고 육군 본부 감찰실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지. 그녀는 시계를 보았다. 새벽 4시. 나가서 준비해. 그리고 윤세아가 서진욱을 불렀다. 자네가 오늘 밤 나에게 올린 이 진짜 보고서. 고맙다. 자네 같은 군인이 있어서 비호 부대는 아직 희망이 있다. 서진욱 중령은 군 생활 2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을 느꼈다. 충성. 해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새벽의 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사단장 집무실을 뛰쳐나갔다. 새벽 4시 55분. 비호부대 전 부대의 실제 상황을 방불케 하는 기동훈련 개시 명령이 하달되었다. 어둠과 정적에 잠겨있던 막사들이 순식간에 혼돈에 휩싸였다.
뭐야? 진짜 하는 거야? 미쳤어. 어젯밤에 그 난리를 치고 지금 훈련이라고. 빨리 움직여. 작전 참모로 온 그 독사 서진욱이 눈에 불을 켜고 있단 말이야. 간부들의 고함 소리와 병사들의 욕설, 그리고 군화 소리가 막사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재앙은 각 부대의 심장부인 장비고에서 터져 나왔다. 제1전차대 전차고. 시동 걸어. 당장. 전차대 대장 이성환 중령이 발을 동동 굴렀다. 그는 강승범의 직계 라인은 아니었지만 부대의 문제점을 알면서도 적당히 묵인해 온 비겁자 중 하나였다. 어젯밤 연병장에서 윤세아의 경고를 들었지만 설마 이 새벽에 진짜 기동 훈련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시동이 안 걸립니다. 대대장님, 21호차 시동 불량, 23호차 배터리 방전, 25호차 시동은 걸렸는데 연기가 너무 많이 납니다. 전차 조종수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끼릭끼릭. 거대한 강철 사자의 심장이 되어야 할 엔진이 죽어가는 노인의 기침 소리 같은 소리만 내뱉었다. 이런 젠장. 이성환 중령은 자신의 머리를 감쌌다. 불과 몇 시간 전 서진욱 중령에게 가동률 100%라고 보고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다. 엔진 오일. 오일 교환한 거 맞아? 아니야. 그가 군수과장을 닥달했다. 군수과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답했다. 그 장부상으로는 교환한 것으로 사실 지난 분기 오일 보급 예산이 다른 곳으로 전용되어 교환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강승범 준장님 관사 정원수 구입비로. 이성환 중령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다. 자신들은 지금 전차 엔진 오일 살 돈이 없어서 저 거대한 쇠덩이를 세워둔 채 그 돈으로 사들인 정원수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같은 시각 제5포병여단 자주포 야적장. 포신이 안 움직입니다. 유압 개통 에러 뜹니다. 이거 지난번에 훈련할 때도 말썽이었는데 아직도 수리가 안 됐습니다. 서진욱 중령이 지적했던 포신 수명 연한 문제는 그저 시작에 불과했다. 포신을 움직이는 핵심 유압 부품들이 정품이 아닌 값싼 중국산 부품으로 교체되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장부상으로는 최고급 정품이었다. 이걸로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포대장이 포신을 주먹으로 내리쳤지만 강철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아비규환의 정점. 사단 지휘 통제실. 일명 CPCP.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는 비호 부대 전부대의 현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윤세아와 서진욱 그리고 신하준 대위는 그 스크린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스크린에 떠오른 것은 멋지게 기동하는 부대의 모습이 아니었다. 제1전차대 기동 가능 35대 중 7대. 사유 배터리 방전, 엔진 오일 부족, 조준경 불량. 제5포병여단 기동 가능 28문 중 4문. 사유 유압 개통 불량, 포신 수명 초과. 제3보병연대 통신 두절. 사유 통신 장비 노후화 및 부품 부족. 전멸.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자멸의 기록이었다. 서진욱 중령은 차오르는 분노와 참담함에 주먹을 쥐었다. 소장님, 이것이 저희의 현주소입니다. 윤세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스크린 한쪽 구석, 아예 신호조차 잡히지 않는 제3보병연대의 검은색 아이콘에 고정되어 있었다. 서중령. 네. 사면대장, 지금 뭐하고 있나? 연락 두절인가? 그 연대장 이종석 대령은 아까부터 통신 장비 불량을 보고하며 아예 기동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치 파악이. 그래. 윤세아가 통신병을 불렀다. 나 사단장이다. 사면대장 이종석 대령, 개인 휴대전화로 연결해. 당장. 예. 개인 휴대전화 말씀이십니까? 안 들리나? 당장 연결해. 통신병이 황급히 다이얼을 돌렸다.
잠시 후 연결음이 가고 잠에 잔뜩 취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통신병이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지휘 통제실 전체에 이종석 대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윤세아는 마이크를 잡았다. 이종석 대령. 누구야? 소장님. 충성. 해낼 수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이종석 대령이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자네 지금 어디인가? 저는 연대 본부 지휘 통제실에. 거짓말. 윤세아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변했다. 자네 지금 관사인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 그럼 자네 뒤에서 지금 짖고 있는 개는 연대 본부에서 키우는 군견인가? 수화기 너머로 멍 하는 작은 애완견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이종석 대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휘 통제실의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였다. 전부대가 기동훈련으로 비상이 걸린 이 시각에 연대장이 관사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는 사실. 이것은 단순한 근무 태만을 넘어 부대 포기 선언이었다. 이종석 대령. 자네 지금 그 복장 그대로 10분 내로 이 지휘 통제실로 튀어와. 자네가 아끼는 그 애완견도 데리고 와. 내가 직접 자네의 군복을 벗겨주겠다. 윤세아가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녀는 다시 메인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붉은색 실패 딱지가 도배된 스크린. 그녀는 지휘 통제실에 모인 어젯밤 스스로 반성문을 써왔던 간부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부대가 불타는 모습을 보며 잿더미가 된 표정이었다. 자네들. 어젯밤 기회를 주겠다고 했지.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대들의 보고서는 잘 읽어보았다. 몰랐다, 어쩔 수 없었다, 두려웠다. 변명은 참으로 다양하더군. 하지만 이제 변명은 끝났다. 그녀는 스크린을 가리켰다. 저것이 자네들이 묵인한 대가다. 저것이 자네들이 방관한 결과다. 저 멈춰버린 전차. 불발이 되어버린 자주포. 그리고 잠이나 자는 연대장. 저것이 자네들의 현주소다. 간부들이 고개를 숙였다. 지금부터 자네들에게 진짜 기회를 주겠다. 윤세아는 메인 스크린에 유일하게 양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대를 띄웠다. 사단 직할대 제771 공병대. 기동률 90%. 비고 자체 정비 완료.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서진욱 중령이 침을 삼켰다. 서중령. 공병 대대장은 누구지? 네. 소령 한태영입니다. 강승범 준장에게 밉보여 진급이 3년째 누락된 고지식한 인물입니다. 그래. 고지식한 인물이라. 윤세아가 웃었다. 오늘 처음으로 보인 차가운 미소였다. 지금부터 이 쇼를 끝내고 진짜 수술을 시작한다. 그녀는 통신병에게 다시 명령했다. 공병 대대장 한태영 소령. 지금 즉시 연결해. 새벽 6시 30분.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비호부대 지휘 통제실 내부는 그 어느 때보다 어둡고 무거웠다. 메인 스크린에 떠오른 처참한 훈련 결과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간부들의 군경력에 새겨진 굵은 글씨와도 같았다. 소 소장님, 제가 죽을 죄를. 그때 지휘 통제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잠옷 바람에 슬리퍼를 신은 이종석 대령이 굴러들어왔다. 그의 품에는 그가 미처 내려놓지 못한 작은 애완견이 안겨 있었다. 간부들의 경멸 어린 시선이 그에게 꽂혔다. 멍. 애완견이 낯선 환경에 놀라 지저댔다. 그 소리는 비호부대의 무너진 군기를 조롱하는 듯 했다. 윤세아는 그 꼴 사나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이종석 대령. 예. 소장님. 자네, 저 스크린이 보이나? 예. 보입니다. 자네의 연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나와 통신이 두절되어 있다.
적이 쳐들어와도 자네는 저개를 안고 관사에서 잠을 자고 있겠지. 아닙니다. 소장님, 억울합니다. 통신 장비가 낡았다고. 그래, 낡았지. 하지만 자네가 그 장비 교체 예산을 내 놈의 관사 인테리어 비용으로 돌려 쓴 것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종석 대령의 눈이 방금 관사에서 뛰쳐나온 그의 모습만큼이나 커졌다. 윤세아는 신하준 대위가 밤새 정리한 진짜 인사 기록과 예산 전용 내역서를 집어들었다. 관사에 2천만 원짜리 홈시어터를 설치하고 부대 운영비로 최고급 와인을 사들였더군. 그 돈이면 자네 연대 통신망 절반은 고칠 수 있었다. 그것은 강 준장님께서 손님 접대용으로. 닥쳐라. 윤세아의 목소리에 지휘 통제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갔다. 자네에게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신대위. 예. 소장님. 저자 지금 당장 헌병대에 인계해. 혐의는 근무지 이탈, 직무유기, 그리고 군수품 횡령이다. 걔는 동물보호소에 연락하고.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이종석 대령을 끌고 나갔다.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지휘 통제실에는 다시 숨막히는 침묵과 함께 유일하게 양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공병대대의 녹색 아이콘만이 빛나고 있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지. 윤세아가 어젯밤에 비겁자들, 즉 반성문을 제출했던 간부들을 향해 섰다. 자네들이 쓴 반성문 잘 읽었다. 모두가 두려웠다고 했지. 강승범이 두려웠고 탁경재가 두려웠고 자신의 진급이 누락될까봐 두려웠다고. 그녀는 그들의 보고서 뭉치를 집어들었다. 제1전차대대장 이성환 중령. 자네는 상관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썼더군. 상관의 명령이면 부하들을 깡통 전차에 태우고 사지로 몰아넣어도 되나. 제5 포병여단 포대장들. 자네들은 예산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했지. 그런데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 정말 몰랐나. 알면서도 그저 내 놈들의 안위만을 위해 입을 닫았지. 안 그런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그것이 침묵의 대가였다. 그들의 침묵이 비호부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윤세아는 그들을 경멸하듯 바라보았다. 나는 너희들 같은 비겁자들과 함께할 생각이 없다. 간부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모두가 보직 해임 혹은 그 이상의 중징계를 각오했다. 하지만 윤세아가 말을 이었다. 이 부대를 이대로 둘 생각은 더더욱 없다. 그녀는 통신병에게 연결을 요청했던 공병 대대장 한태영 소령을 바라보았다. 그는 이미 지휘 통제실 한쪽에 도착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다른 장교들과 달리 흙먼지가 잔뜩 묻은 전투복을 입고 있었다. 한태영 소령. 충성. 해낼 수 있습니다. 소령 한태영.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지만 그 어떤 아첨도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자네 부대만 유일하게 기동이 가능했더군. 어째서인가? 보고드립니다. 장비는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인은 언제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제 부하들의 목숨을 고장난 장비에 맡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강승범의 압력은 없었나? 있었습니다. 공병 장비 예산을 전용하라는 지시가 수차례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했나? 저는 군인입니다. 장군님의 부하이기 이전에 국가의 군인입니다. 저는 그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지휘 통제실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강승범의 명령을 그것도 일개 소령이 거부했다는 사실. 그 대가로 3년간 진급이 누락되었지. 영광입니다. 한태영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의 진급보다 제 부하들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윤세아는 그제야 이 지옥 같은 부대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다. 그녀는 한태영 소령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의 어깨에 묻은 흙먼지를 손으로 털어주었다. 한소령. 자네가 이 썩어 빠진 비호 부대의 진짜 군인이었군. 그녀는 다시 비겁자들을 향해 돌아섰다. 너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그녀는 메인 스크린을 가리켰다. 지금 이 시간부로 제1전차대 제5포병여단 그리고 모든 직할대의 지휘권을 한태영 소령에게 일시적으로 위임한다. 이성환 중령을 비롯한 모든 지휘관들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소령에게 중령과 대령들을 지휘하라는 군의 생명인 지휘 체계를 완전히 뒤엎는 명령이었다. 소 소장님, 그것은 말도 안 된다고. 그래, 말도 안 되지. 깡통 전차로 전쟁을 하겠다는 너희들의 보고서만큼이나. 윤세아는 한태영에게 물었다. 한소령, 저 멈춰버린 장비들 다시 살릴 수 있나? 한태영은 스크린을 훑어보았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저희 공병대대가 지난 몇 년간 저들의 수리 거부 장비들을 뜯어보며 자체적으로 부품을 호환하고 수리하는 기술을 익혔습니다. 강승범 준장이 버린 장비들이 저희에게는 교보제였습니다. 좋다. 윤세아가 비겁자들을 향해 선포했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너희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태영 소령의 지휘를 받는다. 너희들의 그 번지르한 계급장 다 떼어버려. 지금부터 너희들은 한소령의 수리를 돕는 견습생이다. 그녀는 이성환 중령을 지목했다. 이 중령. 자네는 오늘부터 한소령을 따라다니며 엔진 오일 교환하는 법부터 다시 배워라. 소장님, 이해 있나? 그럼 지금 당장 이종석 대령과 함께 헌병대 차를 타라. 이성환 중령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명 받들겠습니다. 자네들 모두 마찬가지다. 너희들이 싼 똥, 너희들 손으로 직접 치워. 한태영 소령의 지휘하에 비호 부대의 모든 장비 가동률을 24시간 내로 80%까지 끌어올린다. 윤세아는 서진욱 중령을 돌아보았다. 서중령. 자네는 감찰팀을 이끌고 내가 말했던 또 다른 부역자들을 색출한다. 특히 군수품 밀매 라인. 탁경제 혼자 한 짓이 아닐 것이다. 그 뒤에 숨은 몸통을 찾아내. 예, 알겠습니다. 신대위. 자네는 저 반성문을 쓴 간부들을 전부 한태영 소령에게 인계해. 그리고 오늘 밤까지 저 멈춰버린 장비들을 수리하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도 빠짐없이 영상으로 기록해. 어제 찍은 실패의 기록과 함께 아주 좋은 비교 자료가 될 것이다. 새로운 질서가 순식간에 재편되었다. 오물이 치워진 자리에 진짜 군인이 지휘봉을 잡았다. 그리고 비겁자들은 그들의 죄를 씻기 위한 강제 노동에 투입되었다. 새벽 0시 5분. 비호부대 정비고는 꺼지지 않는 강철의 심장이 되었다. 지난밤의 아비규환은 사라지고 사투의 열기로 가득 찬 묵직한 정적이 흘렀다. 제1전차대 정비고. 기름 냄새와 땀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이성환 중령은 기름때가 온 얼굴을 뒤덮은 채 렌치를 돌리고 있었다. 그의 목은 완전히 쉬어 쇠소리가 났다. 그의 군복은 더 이상 중령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치열한 현장에서 구른 정비병의 작업복과 같았다. 중령님, 20호차 배터리 전압 확인해. 규정 미달이면 당장 교체해. 한태영 소령이 냉철한 눈으로 계측기를 확인하고 있었다. 한 소령은 단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 그저 논리대로 기술대로 원칙대로 움직일 뿐이었다. 한 소령님, 20호차 조준경 아직 0점 안 맞습니다. 이성환 중령이 대답했다. 그는 이제 한 소령이라는 호칭을 굴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지난 12시간 동안 이 소령이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잃어버렸던 모든 것, 즉 진짜 군인의 기술과 집념을 가지고 있음을 뼈저리게 목격했다. 내가 직접 들어가겠다. 렌치 가져와.
이성환 중령이 직접 전차 포탑 안으로 기어들어갔다. 기름때에 절어 굳어버린 손으로 그는 자신의 깡통 전차를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그것은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윤세아라는 무서운 사단장 때문만도 아니었다. 그것은 어젯밤 지휘 통제실 스크린에서 본 자신들의 처참한 실패의 기록 때문이었다. 그 부끄러움, 그 참담함이 비겁자로 낙인 찍혔던 이들의 잠자던 양심을 깨운 것이다. 같은 시각 사령부 본청 3층 서진욱 중령은 헌병 감찰팀과 함께 강승범, 탁경재의 집무실과 관사를 완전히 뒤집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피로에 절어 있었지만 그 눈은 형형하게 빛났다. 보고드립니다. 소장님, 탁경재가 빼돌린 군수품 밀매 라인을 역추적한 결과 군단 사령부의 군수 참모 박창군 라인과 연결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진욱은 박창군이라는 이름을 말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강승범의 윗선, 윤세아가 찾던 몸통의 일부였다. 그래, 예상했던 바다. 윤세아는 낡은 집무실 의자에 앉아 눈을 감은 채 보고를 받고 있었다. 그녀 역시 단 1분도 자지 못했다. 소장님, 이거는 비호 부대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박 장군은 육군 본부에도 연이 닿아 있는 서진욱의 목소리에 우려가 섞였다. 강승범을 쳐낸 것은 통쾌했지만 그 뒤에 거대한 산을 건드리는 것은 윤세아 소장의 군 경력 전체를 걸어야 하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때였다. 책상 위에 놓인 붉은색 직통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그 전화기는 비호 부대 내부가 아닌 육군 본부 혹은 그 이상과 연결되는 선이었다. 서진욱과 신하준 대위가 동시에 숨을 멈췄다. 윤세아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었다. 충성, 소장 윤세아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대한민국군 서열 1위, 육군 참모총장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윤 장군, 밤새 잠 못 잤겠군. 임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총장님, 총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윤 장군이 어젯밤에 올린 그 영상 기록. 잘 봤네. 육군 본부 지휘부 전체가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까지 전부 다 봤어. 이건 부패를 넘어선 반역이야. 총장님, 알고 있습니다. 강승범, 탁경재, 이종석, 그리고 자네가 보고한 박창군까지 오늘 아침 전원 긴급 체포되었네. 군 검찰이 아니라 국방부 직속 합동조사단이다. 서진욱 중령의 눈이 커졌다. 군단 사령부의 장군이 신임 사단장의 보고 하나로 하루아침에 체포되었다는 사실. 그 몸통이 생각보다 깊고 넓었다. 윤세아가 그 뚜껑을 열어버린 것이다. 총장이 잠시 말을 멈췄다. 미안하네. 그런 썩은 부대를 자네에게 맡기게 되어서. 하지만 고맙네. 육군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고통스러운 수술의 첫 칼을 자네가 대신 들어줘서. 소장 윤세아, 군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좋아. 그게 윤 장군이지. 오늘 취임식 예정대로 진행하게. 그리고 자네가 원하는 대로 비호 부대를, 아니 대한민국 육군을 다시 강철로 만들어주게.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네. 명 받들겠습니다. 충성. 윤세아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모든 것이 이제야 진짜로 시작되었다. 서진욱 중령이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물었다. 소장님, 그럼 취임식은 예정대로 10시 비호대로. 윤세아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먼지 쌓인 전투복을 벗고 집무실 한쪽에 걸어두었던 단 하나의 별이 아닌 찬란하게 빛나는 2개의 별이 달린 정복으로 갈아입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비호대 연병장. 그 거대한 연병장에는 비호부대 전 병력과 간부들이 단 한 명의 열외도 없이 도열해 있었다.
맨 앞줄에는 지난밤 기름때와 사투를 벌였던 이성환 중령과 포대장들이 흙먼지가 묻은 전투복 차림 그대로 서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다. 그리고 연병장 한쪽에는 밤새 수리된 전차와 자주포들이 비록 완벽하지는 않아도 그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준비를 마친 채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다. 사열대 단상 위로 완벽한 정복을 입은 윤세아 소장이 걸어 올라왔다. 그녀의 등장을 알리는 군악대의 우렁찬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그녀가 단상 중앙에 서자 취임식 진행을 맡은 참모장 직무대리 서진욱 중령이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신임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연병장에 모인 수천 명의 장병들이 마치 한 사람이 움직이듯 일사불란하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위병소에서 들었던 그 건성적인 구호가 아니었다. 비호부대 전체가 연천의 산맥이 울릴 정도로 거대한 함성을 토해냈다. 그녀는 천천히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연병장 입구 위병소 근무자들에게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에게 껌을 씹으며 모욕을 안겼던 이병 박철민이 지금은 그 누구보다 각 잡힌 자세로 부동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윤세아가 마이크 앞에 섰다. 나는 어제 이 부대에 도착했다. 그녀의 첫마디에 연병장이 숨을 죽였다. 나는 어제 이 부대의 죽음을 보았다. 썩어버린 지휘부와 녹슬어버린 장비, 그리고 영혼을 잃어버린 군인들을 보았다. 이성환 중령을 비롯한 비겁자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국가가 준 명예로운 군복을 입고 국가의 녹을 먹으며 국가를 배신했다. 그들은 더 이상 비호부대의 일원이 아니다. 그들은 지금 이 시간 그들의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장병들의 눈이 커졌다. 강승범과 그 수하들이 정말로 끝났음을 실감했다. 그리고 나는 어젯밤 이 부대의 희망을 보았다. 윤세아가 한태영 소령을 바라보았다. 모두의 핍박 속에서도 군인의 명예를 지키며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한태영 소령 같은 진짜 군인을 보았다. 그녀가 다시 기름때 범벅이 된 이성환 중령과 간부들을 바라보았다. 또한 나는 오늘 새벽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밤새 기름때와 씨름하며 이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한 너희들의 땀을 보았다. 이성환 중령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나 소장 윤세아는. 그녀가 자신의 가슴을 쳤다. 오늘 이 비호부대의 사단장으로 취임하며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첫째, 나는 너희들을 종이 위의 숫자로 판단하지 않겠다. 너희들의 땀과 너희들의 실력 그리고 너희들의 명예로만 판단하겠다. 한태영 소령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오늘부로 중령 진급과 함께 비호부대 참모장으로 임명한다. 와. 연병장에서 특히 공병대대와 비겁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환호가 터져나왔다. 서진욱 중령은 한태영의 어깨를 치며 진심으로 축하했다. 둘째, 나는 너희들을 사지로 내몰지 않겠다. 너희들이 싸워야 할 때 너희들의 등 뒤가 아닌 너희들의 맨 앞에서 싸울 것이다. 내가 2년간 707 특수임무단에서 배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너희들을 대한민국 최강의 전사로 만들 것이다. 707. 그 이름만으로도 장병들의 가슴이 뛰었다. 마지막으로 셋째. 윤세아는 연병장에 모인 수천의 눈을 한 명 한 명 마주쳤다. 이 비호부대에 더 이상의 부패와 더 이상의 묵인, 더 이상의 비겁함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속이려거든 차라리 적의 총탄을 막아라. 나에게 아부하려거든 차라리 훈련장에서 피땀을 흘려라. 그녀가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나의 지휘봉은 가죽 소파를 사는데 쓰이지 않을 것이다. 나의 지휘봉은 오직 적의 심장을 꿰뚫고 너희들의 명예를 지키는 데에만 쓸 것이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비호 부대원들,
나와 함께 이 강철 부대의 영광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녀의 사자 후에 연병장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화답했다. 충성. 해낼 수 있습니다. 충성. 해낼 수 있습니다. 충성. 해낼 수 있습니다. 그 함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부대가 새로운 지휘관을 만나 강철로 다시 태어남을 선포하는 장엄한 부활의 외침이었다. 윤세아는 그제야 자신의 부대를 향해 가장 강하고 가장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철의 지휘봉이 드디어 제 주인을 만났다.